자,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이 미국 대선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빅테크 실적, 애플이라든지 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 실적이었는데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미국도 결국에는 다음 주에 대선을 좀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출발은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시장은 좀 많이 빠지는데 우리는 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가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대선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를 대비하는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대외적인 환경 신경 쓸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도 수급이 잘 받쳐주지 않고 네,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전히, 오늘 시장 보면 답답한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매수하나 싶었는데 결국 외국인 매도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어제에 이어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는 장세. 하지만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을 오른다는 점에서 실적은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니까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전히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그럼 과연 분위기가 어떨지 이슈 브리핑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업종이나 테마가 여러 가지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주도 업종, 큰 업종들은 오늘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AI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검색하고 있는 그런 테마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 확인해 볼 텐데 자 일단은 HBM 반도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반도체 HBM, 삼성전자 이제 어쨌든 HBM4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검색이라든지 관심은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영풍그룹 관련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펼쳐졌죠. 금감원에서 결국에 고려아연 유상증자하는 거에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는가 싶었는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영풍그룹주들도 관심은 많은데 역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밸류업과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그동안 좀 쉬어갔다가 오늘은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전쟁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방산 관련, 드론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은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힘을 함께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또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GD가 컴백했죠. 여러분들 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들도 역시 시장에 주목이 되고 있고 아이폰, 애플이 새벽에 실적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어느 정도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중국 쪽에 대한 부담 그리고 EU, 유럽 쪽에서의 과징금 부담 때문에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했고 오늘 역시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탄력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 전체 그룹사, 아모레퍼시픽과 전체 아모레퍼시픽 그룹 계열사를 합쳐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11%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조가 넘었고요. 1조 681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750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60%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뭐 라네즈라든지 주요 브랜드들이 미국 쪽, 북미 쪽에서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 코스RX가 기대가 많았는데 코스RX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도 전반적인 그룹사의 실적의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의 탈중국, 중국의 비중은 줄이고 미국이라든지 북미 또 다른 시장 쪽에서의 판로 개척을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어느 정도 먹혔다. 이것이 실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평가 때문에 어제 시간의 거래 오늘도 주가가 좋은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뭐 걱정인 것은 중국 쪽의 면세점과 중국 쪽에서의 매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또 증권사들의 평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긴 한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뭐 상향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탈중국에 계속 가능할 것인가, 뭔가 새로운 팔로 개척, 더 뚜렷한 숫자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들로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보죠. 네, 화장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주의 화장품 주가가 고꾸라지면서 화장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했었거든요. 악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굉장히 좀 그나마 잘 나왔죠. 전망치 대비 51% 상위에서 나왔으니까 요 대장주들이 주가 반등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왔습니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역시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2.3% 강세 힘으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LG생활건강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뭐 생활, 음료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도 뷰티 사업은 우승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0월 초중순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에는 연이어 좀 이어졌다라는 점 보시면서 다만 뷰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은 좀 부진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일부 차별점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다른 대형주들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나홀로 일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요 기관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3% 강세 힘으로 이어집니다. 탈중국 아니면 미국 시장 확장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 공장이요 미국과 일본 시장 해외 성장으로 외형 성장을 좀 확대하는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오늘 4% 강세임을 보이고 있고 탈중국, 그러니까 비중국화 그런 사업 전략을 보이고 있는 뷰티 스킨 같은 경우에도 0.86%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이 호조로 보인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또 봐야죠.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확정 실적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고 오늘은 또 반도체 안에서도 특별한 이슈가 있는 두 종목의 주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PSP는 주가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EST는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특허 심판원에서 EST가 HPSP를 상대로 청구했던 특허 무효 심판과 관련해서 HPSP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 반도체 기판용 챔버 개폐 장치, 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 여기에 특허 심판원이 HPSP에게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개폐 장비가 어쨌든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결국에는 각하 심결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일단은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이 극명하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안에서도 뭔가 대립되고 주가가 엇갈리고 다른 패턴을 보이는 양상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이슈 때문에 HPSP와 EST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대로 가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한미반도체도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와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 정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패턴, 이슈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수출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이번 10월 수출이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40%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10월 반도체 수출 중에 최고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겨울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수출은 원활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특허 소송 침해 누가 했느냐? 요게 이제 사실상 HBSP가 승기를 잡으면서 완전히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오늘 HBSP는 장중에 17%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잖아요. 앞서서 이제 8월에 예스티가 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그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앞서 이제 침해에 대한 그런 불만을 이제 제기를 했고 예스티가 사실상 하한가를 맞았다라는 부분에서도 극명한 온도차를 느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특히 장비 관련주의 온도는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4%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업 쪽에서 잘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무르익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에 아주 호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원익 IPS는 오늘 살짝 눌리고 있지만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D램 생산 능력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익 IPS가 반도체 식각 장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게 D램 공정의 필수 공정이라서 앞으로 긍정적인 호실적 전망도 얽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PSK도 2% 정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 실력이 나타나네요. 개별 이슈가 있는 예스티와 HBSP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이벤트였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기원했습니다. K-팝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드래곤이 어제 싱글 앨범을 발매하면서 전격적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지드래곤의 복귀, 컴백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면서 종목의 주가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7년 4개월 만입니다. 신곡 디지털 싱글로 발매한 파워라는 곡을 가지고 어제 컴백을 했고요. 어제 또 유키즈라는 이 토크쇼에도 나와서 그동안의 심경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발매와 동시에 지금 파워 국내 음원 차트 올킬하면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 GD가 이제 YG 소속이 아닙니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지금 다른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 기업과 관련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막 찾으면서 어제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막 나타냈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신송홀딩스가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뭔가 지분 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디지털조선은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MOU를 체결하면서 뭔가 함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이 GD의 컴백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가 오늘은 결국에 이제 이슈가 약간 소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주가는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엔터주들의 뭔가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한번 끌어올려줬고 GD가 또 한번 끌어올려줬는데 앞으로 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일단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드래곤 컴백 소식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송홀딩스 관련주로 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신송홀딩스의 모회사회 자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지드래곤의 관련주다 이렇게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앞서 컴백 기대감 그리고 컴백 하는 과정에서 재료 소멸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겠죠. 오늘 5.7% 좀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와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지 않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요 며칠 사이에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주가 흐름 탄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내년에 BTS 완전체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은 긍정적이다라는 전망들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왕의 귀환이다, 여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거 봐서 내년 실적 긍정적일 거고,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활발한 활동, 이 저력을 보여달라 이런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증권사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JYP 엔터는 7거래 연속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SM 같은 경우에도 2% 약세, 그동안 엔터주가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으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흐름 엔터주는 탄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장 초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흐름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를 대비하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분석해봤는데요. 그럼 더 자세하게 종목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11월의 첫 거래일인데 강세를 보이는 업종 얼마 없고요. 지수도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지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역시나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이죠. 일단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하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력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미국 대선 이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좀 증시 조정력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FOMC 이전까지도 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하게 흘러갈 것을 좀 염두하시면서 중소형주로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MS도 괜찮게 나왔고, 페이스북도 괜찮게 나왔고, 메타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애플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는데 다 좀 꼬투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이 성장률이 3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어처구니없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5%나 증가가 되었는데 내년에는 자본 지출도 늘고 시장 예상치에 좀 미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또 차익 매물이 나왔고, 애플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화권 실적이 기대 이하였다는 실망감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냥 이유를 만들어서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조가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좀 증시가 좀 약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바톤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에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애플도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중화권에서 좀 매출이 덜 나왔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했네라는 걱정을 했고, 아마존의 경우에는 사실 나스닥 지수가 27% 올라올 때 23% 올라왔습니다. 실적 똑같이 잘 나왔는데 그래도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한 아마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담감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인데요. 말씀처럼 시장이 다음 주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반도체 이슈를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어제 한번 이제 골라보았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5세대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8단부터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정도 들어가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매출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뭐 파운드리 쪽에서 또 1조 7천억 정도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왔고, 일회성으로도 한 1조 2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파운드리 가동 라인을 50%나 지금 셧다운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적자폭이 조금 이제 줄어들고 이제 메모리 쪽에 이제 HBM 판매가 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4분기 쪽에 이제 반도체 섹터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7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3분기에는 HBM이 차지하는 이제 매출 비중이 한 10%였다면 4분기에는 이제 50%까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삼성 관계자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또 내년부터는 이제 6세대 HBM을 하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 HBM4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맞춤형 양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파운드리 라인이 상당히 중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해서 내년 초부터, 즉 올 하반기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이제 바닥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순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를 이제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자국 시장,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유럽 시장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다시 증시 반등력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술적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아직 뭐 미국 대선도 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에 FOMC 금리를 이제 인하할지 말지 이제 그것도 결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리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그래도 하방을 좀 지켜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V자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업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전일 정례 회의를 통해서 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신규로 지정을 하고, 또 기존에 지정된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 내용 변경, 지정 기간 연장, 구제 개선 요청 수용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관련 종목들 뭐 이제 KCT나 KCS, 한네트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일정 부분 부각을 받았고 오늘도 이 KCT가 장중에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 사업 본격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일정 기간을 두고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좀 이슈가 나온 다음에 주가를 조금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나오면서 주가는 좀 눌렸다가 또 한 하루 이틀 후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를 또 강력하게 또 상승시키는 그러한 지금 중소형주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비중으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놓는다면 추후 다시 이 이슈가 나올 때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창출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BDC 관련주 특히나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중소형주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이어서 또 보고 계신 이슈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우주 관련 이슈 하나 또 어제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각을 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종목 이 관련 이슈로 이제 나온 종목들이 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약간 좀 불안하네요. 네, 그래서 실적 때문에 좀 강력하게 이제 추천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이제 우주 관련 종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주항공청에서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을 했고 내년 민간 기업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은 5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주도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주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이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런 이제 업체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슈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컨텍이랑 이제 세트랙 아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살짝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좀 적자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로 인해서 뭐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주다 보니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주 항공 쪽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 급등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KCT라는 종목. 앞서서 만나봤던 그죠? 기업이네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인데요. K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도 조금 상승력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윗꼬리가 좀 살짝 좀 말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 단말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고 뭐 금융 단말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동화 기기와 그리고 뭐 공공 분야에서 뭐 막건 발매기, 무인권 발매기 이런 이제 다양한 무인 관련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주로 이 관련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좀 상승력이 나온 종목들 중에 가장 좀 대장격으로 변동성이 좀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측면을 보면 최근에 한 9월
한 19일 정도에 한 번 정도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왔다가 이번 이제 10월 29일 날부터 다시 한 번 수급이 붙으면서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요 바닥권, 즉 2,000원대 요 바닥권에서는 매도보다는 지금 매수 우위의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이슈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불거지면서 주가를 조정받았다가 다시 상승시켰다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윗골이 잘 말린 상황이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2,500원 이하로 한 2,400원대까지 분할로 한번 이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차 상승력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한 2,975원 오늘 고점으로 찍었는데 이 고점을 넘어서는 3,000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가총액 대비, 그러니까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만 잘 받쳐준다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주가는 조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재무적인 구조와 주가의 위치도 충분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2,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이고 오늘 시장에선 상승력이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2,400원대에서 매수 레인지 한번 잡아보고 앞으로 상승 탄력 3,000원대까지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가 흐름 함께 따라가 보시면서 좋은 수익 거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용어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성장하지 않으면서도 물가는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 경제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고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런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경제 성장은 정체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왜 발생할까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비용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석유와 같은 주요 자원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자원 비용 상승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경제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특히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중동의 석유 생산국들이 원유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최근에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침체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마켓나우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원입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지드래곤 역시는 역시다.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현재와 미래를 짊어질 카이스트 권지용 교수님. 자, 권지용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카이스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근데 카이스트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은주 씨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카이스트 드라마. 한석규 씨가 요즘에 한석규 씨가 나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석규 씨가 이친자에 나오니까 예전에 그 마지막 유작이죠. 그 영화가 좀 끔찍하긴 했어요. 제가 왜 그걸 떠올리냐면 한석규 씨가 지금 나오는 MBC 드라마 이친자에 거기에서 최영민이라는 그 극 중에 나오는 지금 가출팸의 리더를 트렁크에다가 가둬가지고 데려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하필이면은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이은주 씨의 유작에 거기에 그 한석규 씨가 마지막에 갇혀서 굉장히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왕성히 활동했으실 텐데. 근데 그때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카이스트를 가가지고 저렇게 재미있게 막 즐기면서 과학에 대해서 논하고 저런 삶도 살아보고 싶다 했지만 역시 카이스트의 벽은 권지용 교수님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 마치 갤럭시 광고 같네요.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무슨 회사인가 했더니 정말 이게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새로운 회사입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엔터테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도 이제 그 테크를 접목시킨다. 벌써 이 메인 화면부터 우주인과 그렇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갤럭시 이즈 휴먼. 지금 여기 소속 연예인은 달랑 한 명입니다. 권지용 교수님. 자, 근데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정말 약간 미래를 짊어질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권지용 교수님이 카이스트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괜히 간 게 아니었다는 게 여기에 흐름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물론 지금 보면은, 자,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죠. 우리 애 낳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쵸? 막 다리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교수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그 반대되는 상황 때문에 조금 이 이공계 쪽에 응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 그거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물리학을 연구하는 박사나 날씨를 연구하는 박사님한테 월 최소 1,000 이상씩 줘보세요. 그럼 가겠죠. 근데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강남에 가서 하면은 월 2천, 최소 2천에서 1억 버는데 누가 거기 가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연구비 겨우 몇백만 원 달랑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안 가고 저기 의대를 택하는 거 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아들, 딸도 키우려면 당연히 더 좋은 걸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무슨 이공계에 무슨 핵을 그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도 먹어야지 순수한 마음이 들지. 아니 굶어 죽겠는데 무슨 마음이 들겠냐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공계를 가는 걸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카이스트는 의대가 없으니까 카이스트를 간 사람에게 야 요즘에 다 의대 가는데 카이스트 가가지고 야 훌륭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나와가지고 다시 의대로 중간에 막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응원을 하다가 마는데 카이스트를 계속 가서 이쪽으로 가면 막 응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카이스트 교수님이 된 게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괜히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데 교수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권지용 교수님 정도면은 다른 데도 지금 다 가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획을 그으면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이 지금 교수님이나 이런 거를 그 길을 꿈꿔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획을 그어서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들 교수님으로 초빙하고 정치인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왜 하필이면 카이스트를 갔을까? 그렇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 교수님을 하면서 그런 테크 기술들을 배워서 나중에 콘서트에 접목할 수도 있어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그걸 꿈꾸고 있어요. 내년도에 이제 GD의 콘서트가 있을 때 거기에 모든 기술들, 지금 예를 들어서 확장현실이라고 하죠. 확장현실들의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콘서트를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다 연결된 활동들이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다 하나씩 떨어진 활동들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코퍼레이션을 일단 모토로 알아보죠. 새로운 엔터테이너먼트 회사의 등장이니까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독창적인 IP를 소유하고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런 모토가 있고요.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독창적 예능 컨텐츠를 전 세계로 배급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창의적인 포맷으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를 꿈꾸는 것을 제일 잘 알려면 당연히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할 때 그 홈페이지 한번 안 들어가 보신 분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를.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결합하여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영감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글이 적힌 대로 행해야겠죠. 자, 여기에 예능, 여기에 소속 연예인 들어가 보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 사진 딱 한 명. 유일합니다. 자,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권지용 교수님하고 어떤 비슷한 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겠죠. 우리 당연하죠. SM, YG, 그리고 JYP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권지용 교수님도 원래 SM을 갖다가 자기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SM과 멀어진 과거를 말했습니다. 안 어울리잖아요, 딱 봐도. SM하고 안 어울리죠.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2NE1이 SM 가면 어울리니까 전혀 안 어울려, 지금. 트와이스 춤추는데 옆에서 2NE1이 랩 읊어봐요. 안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색깔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아까 나온 건가요? 지금 현재 이건 다른 섹터를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미디어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최대 예능 제작사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소속 연예인은 이 권지용 교수님 한 명밖에 없고요. 지금 일단은 제작사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했을까? 자, 피지컬 100 이거를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 2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넷플릭스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피지컬 100 시즌 2가 또 제작됐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사상 최초 글로벌 탑 10 TV쇼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G드래곤 영입 전에 저런 것을 지금 했다. 그리고 그 전에 2019년 8월 달에 설립되었는데 초창기에 이런 걸로 떴습니다. 부캐. 유재석 씨가 유산술로 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아바타들을 소환해서 이런 기술들이죠. 메타버스 기술들로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을 다 소환했습니다. 자, 지금
자, 저는 제일 그리웠던 분이 저 미치죠. 아무래도 2세대니까요. 이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를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진 적 많죠. 그 위에서 안 올라가요, 음이. 그리고 김성재 씨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죠. 이거 논란이 상당히 지금까지 되고 있죠. 그죠? 왼팔의 주사 자국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것인가? 아직도 지금 안 풀렸어요. 지금 그리고 김자옥 씨. 자, 김자옥 씨가 젊을 때 모습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김자옥 씨 그리고 지금 김성재 씨 그리고 서지원 씨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였죠? 이 네 분을 지금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지금 다시 아바타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바드림이라고 2020년에 제작된 건데, 네. 아, 여기 있군요. NRG의 막내였군요. NRG의 막내 고 김한성 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RG 멤버들이죠. 예전에 리즈 시절에 비해는 너무 후덕해졌지만 얼굴 남아있죠. 자,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NRG의 막내가 너무 일찍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바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눈물이 지금 막 글썽글썽거리죠. 자, 서지원 씨도 불러냈고요. 김성재 씨도 불러냈고요. 김자옥 씨도 불러냈습니다. 아바드림이라고 우리가 꿈꾸는 옛날에 고인된 이 연예인분들, 친구들 이거를 아바타로 부활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이런 기술들이죠. 이게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기술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GD의 콘서트에 쓸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 이제 마미손 아티스트 그것도 여기서 만든 겁니다. 마미손 아시죠? 지금 그 쇼미더머니가 이제 안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다른 랩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박재범 씨 가 진행해가지고 근데 그 예전에 매드크라운이죠. 매드크라운 저는 소유 씨랑 부른 그 노래에서 나오는 매드크라운 말고 매드크라운이 혼자 하면은 좀 저는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기 장성수 씨가 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좋은데 어쨌든 매드크라운이 이제 떨어지자마자 마미손 캐릭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바로 이 부캐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렸던 회사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죠. 자, 그리고 유퀴즈에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기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유퀴즈에 나왔는데 네, 그때 논란이 있었죠. 경찰서 앞에서 그 태도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원래 그 스타일이고 비아냥대고 이런 건 아니다 했는데 GD를 아는 사람이라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게 그루브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에 유퀴즈에서 맞춰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GD가 설립한 재단이 있습니다. 저스피스 재단에 마약 퇴치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깨달아가지고 바로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마약 퇴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3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유퀴즈에서 상금 탄 100만 원을 바로 이렇게 퍼포먼스로 또 기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GD에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압박하는 그렇죠. 프레시가 엄청나게 터지고 거기 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일들을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네, 자기도 큰일 날 뻔했다. 안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래 SM을 갔었는데 자, 지금 딱 봐도 알잖아요. SM은 약간 댄스하고 발랄하고 이런 건데 20나 빅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이 전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스스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YG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랩을 배워가지고 YG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을 만났죠. 이수만 선생님을 그 스키 장에서 만나가지고 SM에 들어가게 됐으나 나랑 안 맞아서 결국 멀어졌다. 근데 이수만 씨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브로치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브로치 때문에. 브로치가 이게 하나가 300만 원, 1억 5천만 원 넘다고 합니다. 이 300만 원이 넘는 양복에 1억 5천만 원짜리 데이지꽃 모양 브로치, 그다음에 반지가 수천만 원짜리. 물론 이거를 맨날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또 댓글에서 뭐라고 하는데 재미있잖아요.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못 사는 게 저 브로치가 지금 세계에서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경매에 팔렸고요. 하나는 GD가 달고 나왔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니진 티셔츠처럼 못 사요. 없어요. 저 2개밖에 없어요.
다 살려고 하면 짝퉁일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래가 이제 나왔는데 그 유퀴즈가 끝나고 나서 유퀴즈가 생방송은 아니니까 유퀴즈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자기가 가서 SNS에서 라이브에서 틀어버렸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파워라는 곡인데 이 가사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가사가 이 내용이 그 바로 자기가 그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그 경찰서에 막 출두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음모 당하고 그런 일들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미디어의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약간 돌려서 조금 비판하는 것도 있었고 이 가사가 막 억가 짤 퍼다 샬라샬라 하다가 샷다운 뭐 펌프업 더 파워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워가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파트 패러디한 것도 나오던데 지금 김정은 해가지고 로켓 나오던데 자 이거는 파워가 많이 나옵니다. 파워가. 그래서 지난해 벌어진 마약 의심 해프닝을 풍자한 가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 지금 요게 보니까 이 다른 장면인데 여기 보면 파워입니다. 다 파워가 요 두 줄에 네 개나 나와요. 네 문장이나 파워가.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여기입니다. 지나가는 늙은이입니다. 아 물론 진짜 늙은이 분들은 죄송한데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 탑골공원 가서 스타한다 뭐 이러고 40대 50대들이 지나가는 늙은이입니다. 회식 때 맨날 부장님 앞에서 빅뱅 노래에 춤추고 놀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활동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노인정 가서도 들을게요. 고마워요 권지용.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탑골공원 가서도 권지용 춤을 추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거는 외국인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색해졌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뭐 어쨌든 다 이제 좋은 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코퍼레이션 이 회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 중이거든요. 빠르면은 연내 상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뭐 이번 연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지금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지금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4에서 K밸류업과 혁신기업의 도전이라는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IPO 엑스포에 선정됐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 중에서 엑스포 기업으로 꼽는데 여기서 밀리의 서재랑 같이 2022년도 선정됐었어요. 밀리의 서재는 지금 데뷔했죠.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님 노벨 그 문학상 받았을 때 밀리의 서재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밀리의 서재는 2022년도에 이 상을 수상하고 이미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상장할 차례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이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약간 B랑 JYP 관계처럼 됐습니다. B가 맨날 와가지고 가끔 놀러 와서 예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JYP 기둥 하나 내가 세우고 갔다고. 근데 이제 나갔죠. 더 크려고. 박진영 씨가 쿨하게 보내줬잖아요. 너 더 가서 커라. 그렇죠. 지저분하게 싸움 안 났잖아요, 둘이. 지금 GD랑 양현석 관계도 이렇게 됐거든요. GD가 갖고 있는 상표권, 그걸 다 YG가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줬습니다. G드래곤, GD 이 상표권을 모두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양현석 씨가. 그 대가 없이 통 크게 양도했다. 너 가서 커라, 권지용 씨. 그래서 YG가 지난해 말 G드래곤이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을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하면서 곱게 보내줬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새로운 엔터테크를 꿈꾸는 AI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첫 소속 연예인으로서 앞으로 발자취를 첫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해나갈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솔직히 빅뱅에서 권지용 씨가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죠. 와, 정말 어렸을 때죠. 자, 이때 막 혼내잖아. 이때 더 혼났어야 되는데 이 밑에 승리가 있거든요. 그때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고 생각하고 돌려라.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이제 대성이한테도 그러잖아요. 그게 춤이야? 그게 춤이야? 무슨 그게 불락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무릎 하나 깨지는 게 뭐가 무서워서 너네는 그 스핀 안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권지용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가 계신 겁니다. 그렇죠? 무릎 하나 깨지는 거 아까워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어요. 무릎 두 개 다 깨질 각오로 왔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이걸 좀 주식시장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계좌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 투자해.
오만전자로 추락한 삼성전자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PBR이라고 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PBR이 낮을수록 주식 가치가 저평가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PBR 1배에 가까웠던 때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 3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던 2022년 9월, 또 반도체 수요가 악화했던 작년 5월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 주가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가요, 엔비디아의 그 최신형 HBM 납품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더해 올해 4분기 전체 HBM 매출에서요, 50% 비중을 넘을 것이라면서 AI용 제품에 올인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외에 대안을 계속 물색 중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삼성전자는 라이벌인 TSMC와도 손을 잡겠다는 파격 선언도 마다하지 않고 있죠. 삼성전자 플랜대로라면 시장의 우려를 딛고 실적 반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바가 있습니다. 메모리 경쟁력 회복이 최우선이라면서 기본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삼성전자. 조직 문화 개선 등을 통한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삼성을 기대해 봅니다. 이재의 뷰였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오늘 우리 시장 다음 주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산업이 미국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주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또 지금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것들이 계속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이 저희가 방송할 때도 그랬지만 찾아온다, 이제 곧 온다 했는데 진짜 왔네요. 다음 주입니다. 그러게요. 예, 코앞에 와 있어요. 농담 삼아 질문 드리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렵죠. 샤이 트럼프, 샤이 해리스 혹은 히든 해리스가 갈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실 전구 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합주 판세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배팅 사이트에서는 전부 다 트럼프 우세를 전망하고 있고 네. 또 일부 보도는 러스벨트, 미시간,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예년처럼 펜실베이니아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캐스팅 역할을 할 텐데 그러게요. 이쪽에 이제 얼마나 숨은 해리스 표가 숨어 있느냐 아니면 숨은 트럼프 표가 숨어 있느냐. 근데 일단 2016년하고는 다르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요? 오히려 이미 다 나왔나요? 열렬히 지지를 한답니다. 이미 다 나왔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샤이 해리스가 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의 미국 여성들의 진보적 성향이 약간 좀 뚜렷해지는데 일단 나이든 중년 이상의 여성 중에서는 그걸 드러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역시 그쪽도 역시 어떤 관습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네네. 과연 진짜 누가 당선이 될지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 외에 또 뭐 폴리마켓이나 이런데 가상화폐 이런 쪽에 관련된 지지자들이 또 거기에 표를 많이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정부,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재무부에서 10월 24일이었나요? 이 IRA와 관련해서 첨단 제조 생산 세금 공제 관련된 이 최종 규정을 발표를 해서 확정을 한 거죠. 그 전에 네네네.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네네네. 이번에는 확정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좀 바뀐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AMPC죠. 네네. IRA 이제 세부 규정 중에 네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네. 아유, 이쪽에 어려워요. 네.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잠정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최종 안이 일단 나온 겁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뭐 핵심적인 것들은 역시 뭐 배터리 부품 음. 이게 당연히 그쵸.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건 핵심 광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광물.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부품, 풍력 에너지 부품, 인버터 등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네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확정안을 계속해서 IRA 확정안을 내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대못을 치고 싶은 거예요. 확정해놓고 이제 예, 뭐 정권이 예. 바뀌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가겠다는 예, 왜 거죠. 그러냐면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단 입으로는 뭐 IRA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네네. 거니까 그걸 뭐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안 할지는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모르겠고 일단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대못을 치자. 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배터리 구성 요소 중에서 이제 퀄리파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네. 이게 적격 그 배터리 구성 요소를 갖다가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셀, 모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팩은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국활 물질. 그러니까 전국활 물질이라는 게 뭐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합니다. 양극 재료, 음극 재료, 소재죠, 활성화 소재. 물질 이렇게 돼 있는데 양극 재료에는 바인더, 그다음에 집 전체로서 알박, 우리가 이제 얇은 알루미늄 박이죠. 네네. 그다음에 음극 재료는 집 전체로 동박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활성화 물질에는 이제 전해질염, 용매, 첨가제, 전해질에는 여기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막 등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공제 뭐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국활 물질은 생산 비용의 10%. 그다음에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35달러. 네. 배터리 모듈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7kW 이상인 모듈에 킬로와트당 10달러. 이렇게 이제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일단. 예.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전에 발표했던 것에서 이제 확정안을 발표를 했어요. 조금 더 포함된 내용도 있고 바뀐 내용들도 있었는데 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소재나 광물, 핵심 광물 쪽에서도 세액공제 관련된 대상을 좀 뭐 넓혀주는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었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뭐 잠정 안에는 보통 이제 가공하는 거에만 네네. 줬었어요. 가공을 할 때 10%를 갖다가 줬었는데 이제는 채굴 단계에서 준다 이겁니다. 아예 광물 자체를 예. 채굴할 때도. 근데 이제 채굴을 하는 것만 해서는 안 주고요. 채굴과 가공을 동시에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리튬을 채굴해서 네. 방산업체가 그걸 갖다가 수산화 리튬이나 탄산 리튬으로 가공하면 가공하면 이제 채굴 때 생산 비용이 10%, 가공할 때 비용이 10%를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도대체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주느냐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부국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쵸. 거기에 뭐 휘토리오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리튬도 얼마 전에 뭐 최대 매장을 갖고 있는 광산이 발견됐다고 그러게요. 그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났잖아요. 복받은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동안에 안 했던 거는 사실은 이게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훼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사실은 중국이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완전히 쥐고 있는 그렇죠. 거죠. 히토리오나 이런 가령 것들. 예,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뭐 니켈, 코발트, 뭐 흑이온도 마찬가지고요. 네오디듐이라고 그래야죠. 이제 히토리 중에 이제 연구 자석. 그러니까 전기 모터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이는 연구 자석이 이게 필수 어떤 그 메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공급망을 갖다가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그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걸 갖다 무릅쓰고서라도 그 이런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을 갖다가 완성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완전한 어떤 디커플링을 갖다가 꾀하고 있는 거다. 중국의 이런 히토리오나 광물을
휘둘리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또 생각한 거죠. 그게 어떤 측면으로 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도 될 수 그쵸, 있는 거예요. 예. 가령 뭐 중국이 휘토를 갖다가 우리는 수출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몇 년 전에 그쵸.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첨단 그 기술 쪽에 가령 뭐 반도체 네. 아니면 배터리 아니면 뭐 전기 모터, 연구 자석 이런 쪽으로는 거의 올스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꼴을 갖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못 보겠다. 우리도 충분히 뭐 환경 오염이라는 어떤 이슈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채굴, 그다음에 가공 쪽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밸류 체인을 갖다가 완성해 나가겠다. 어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러면은 결국에 뭐 반도체, 뭐 칩스법이나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도 미국 내에서 어쨌든 광물부터 뭐 소재, 셀, 팩까지 모든 걸 약간 수직 계열화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됩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IRA법의 가이던스의 최종안을 보게 되면 미국 내 생산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그 가령 뭐 예전에는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쇼어링이라고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가령 뭐 자신의 그 동맹국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가령 뭐 독일 같은 데서 이렇게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에 생산하는 거에는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이거는 마켓 쇼어링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강력한 압박의 한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하고 만들고 팔기도 미국에서 다 네네네. 팔아라. 예. 결국에는 그런 압박인데 네. 이러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미국 쪽에서 생산하거나 이 소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뭐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IRA의 그 최종 그 가이던스가 네. 사실은 29년까지 100%를 주는 거예요. 29년이 넘어가면 이게 점점 줄어요. 30년에는 75%, 31년에는 뭐 50%. 그러니까 32년에는 25%가 그쵸, 됐죠. 그쵸. 단계적으로. 33%가 되면 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수혜를 받는 거는 현재 지금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간 내에 가동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네. 결국은 수혜 업체가 되겠죠. 뭐 한국 업체로 놓고 보게 되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혜 업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에 이미 다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인 이제 그 수혜 업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예. 자, 핵심 광물을 이제 가공해서 소재로 만드는 그런 쪽에서도 어쨌든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번에 확정안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모듈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듈 쪽이 또 중요한 상황이니까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좀 준다 구체적인 결정이 나왔어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잠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셀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그러니까 셀과 팩에는 인센티브를 주지만은 그 모듈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명확하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 셀과 모듈은 배터리 업체에서 보통 생산을 하지만 이 팩은 최종 단계의 팩은 보통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하는 직접 하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한테 더 많은 그러니까, 그 수혜가 이득이 돼. 수혜가 예. 되는 거냐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의 수혜가 되는 거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갈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가 이번 확정안에서는 이제 확정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셀과 모듈에 대해서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팩에 대해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모듈이라 해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모듈이 7kWh 이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동차에. 그거는 1에서 2kWh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이 당연히 해당이 안 안 된다는 되네요. 얘기예요. 하이브리드는. 보통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PHEV. 네네. 여기에 이제 10에서 20kWh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PHEV용 배터리 이상을 만들 때 거기부터는 그렇죠. 적용이 되는 그 거네요. 모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업체들한테 줄 거냐, 이걸 갖다가 배터리 회사들한테 줄 거냐는 걸 갖다가 명확하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배터리 모듈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의 최종 가이던스의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모듈은 허용하지 않고 팩은 뭐 허용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혜 보는 거 아닌가. 배터리 업체들은 뭐 약간 아쉽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확정안을 통해서 배터리 업체들도 수혜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는 면에서는 2차 전지 우리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뭐 이런 상황이고 이번에 또 포함된 게 태양광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태양광을 갖다가 왜 설명을 하냐면은 네네. 사실은 태양광 제품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7센트, 태양광 셀은 와트당 4센트, 태양광 웨이퍼는 1제곱미터당 12달러. 이 첨단 제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은 사실은 태양광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부 다 휩쓸어요. 휩쓸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엄청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 등에 업고서 싸게 파니까. 네, 그래서 이걸 완전히 휩쓸었는데 일단은 그 IRA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은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네네. 명분은 뭐였냐면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그 태양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 실리콘을 갖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만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을 갖다가 한다는 걸 갖다 명분으로 삼아서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원천 봉쇄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꾀를 냅니다. 그 생산 기지 자체를 전부 다 동남아로 옮겼어요. 우회했죠. 있습니다. 가령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쵸, 그쵸. 말레이시아. 그랬더니 미국이 이거 가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중국산 제품만 막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그 동남아산 제품에 대해서 사실은 상계 관세, 그다음에 반덤핑 관세를 갖다가 그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동남아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미 이제 이런 어떤 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의 가격 경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국이 꿈꾸는 건 뭐냐? 이렇게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한테 이런 보조금을 줘서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태양광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밸류 체인 자체도 그동안 중국한테 완전히 온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이 온전히 갖고 있던 걸 갖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편하겠다. 역시 이 태양광에서도 이런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태양광 쪽에서도 전부 다 지금 미국 어쨌든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국 내에서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하고 판매나 뭐 제조도 다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중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이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최종 가이던스가 나왔어요. 이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고 우리가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어쨌든 투자자분들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IRA 첨단 제조 세액 공제가 그 일종의 그 낙수 구조로 돼 있었다. 그 잠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 회사로 내려가는 구조들. 그래서 뭐 이게 그 배터리 회사한테 온전히 가는 거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의 반발도 있었죠. 그쵸. 가령 뭐 미국에서 GM에서 왜 그걸 갖다 배터리 회사들이 그쵸. 다 우리 가져가냐, 건데. 우리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확정안이 발표됨으로 해서 일단 이 갈래는 일단 확실하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그 배터리 업체들한테 어떤 수혜가 있을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재, 그 다음에 그 핵심 광물까지 포함시켜서 그 배터리 밸류 체인 자체를 갖다가 미국 내에서 완성을 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명확히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뭐 그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핵심 광물 같은 거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문제. 네. 배터리 산업 역시 뭐 어떤 비슷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사실 뭐 엄청난 물을 쓴다거나 뭐 역시 뭐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그런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소재 핵심 광물까지 그 완전히 그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완성차까지 네. 그다음에 핵심 광물부터 완성차에 이르는 어떤 밸류 체인 자체를 여러 가지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완전히 구축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다 표명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방점을 두는 거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IRA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 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시간 내에 생산 시설을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IRA는 할식법이니까 그 보조금을 갖다가 뭐 2032년까지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공장 건설을 해가지고 한 4, 5년 걸리는데 그쵸. 그때 가동한다 그러면은 그쵸. 거의 수직 의미가 타산이 없는 안 수준이 맞을 되는 수도 있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미 가동하는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하겠네요. 네.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러니까 엔캠 같은 전해액 업체들이 이미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LG화학 등 소재 업체들도 될 수가 있겠죠. 에코브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업체인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풍력 업체인 CS 윈드 등이 이미 미국에서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업체들이 그 IRA 이번 최종 가이던스의 어떤 최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 지금 어쨌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공장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 기간으로 봤을 때 수혜를 더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배터리 3사나 엔캠이나 LG화학이나 뭐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런 업체들이 조금 더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다. 뭐 이것이 뭐 실적이나 재무에도 반영이 되겠죠, 차차.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수혜가 나왔습니다. 이런 뭔가 확정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2차 전지에도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좀 돼줘야 되는데 사실 또 요즘 2차 전지 주가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제 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 발표했는데 뭐 적자 전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실적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나 뭔가 이런 법안의 연속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주가에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네네네. 싶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IRA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네. 폐기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레드 웨이브가 달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법이잖아요. 그쵸. IRA라는 거는. 법을 갖다가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동의를 의회, 얻어야 그쵸. 되는데 결국은 상원과 하원을 갖다가 동시에 다 공화당이 석권을 해야 진짜로 폐지를 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완전히 장악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3분의 1을 바꾸는데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공화당까지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얼마 전에 그 공화당 의원 18명이 하원 의장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IRA법 축소라든지 폐기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IRA를 갖다가 지금 예산을 갖다가 거의 80% 정도 지출을 했는데 네네. 그중에 그 1,600억 정도는 1,600억 달러죠, 정확하게. 1,600억 달러는 공화당 우세 지역에 지금 배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나머지 400억 달러 정도가 민주당 우세 지역에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우세 지역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많네요. IRA로 인한 어떤 수혜를 더 받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뭐 공장도 들어서고 생산시설도 들어서고 일자리 창출도 일어나고 하는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여기에 반드시 찬성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사실은 의문인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 진영 자체에도 일론 머스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IRA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거기에 또 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유력한 돈 된 사람은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IRA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쵸. 합니다. 심지어는 엑슨모빌이라든지 옥시덴탈 이런 어떤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도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 IRA에서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RA법을 갖다가 실제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자기가 진짜로 이걸 갖다 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들을 갖다가 넘어야 할 거다.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실은 해리스나 트럼프나 그러니까 바이든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죠. 바이든이나 트럼프의 정책은 한 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거고요. 중국을. 그다음에 리쇼어링.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켓 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갖다 유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뭐 이게 이제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둘이 어쨌든 양측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생각을 네. 공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미 의회 조사국에서 중국을 갖다가 유일한 경쟁국으로 일단 딱 적시를 해놨을 그렇죠, 때부터 그렇죠.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 조연은 여기에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냐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 네.
이 바이든이나 헬스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독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거고 이걸 더 강하게 쓰는 거고 상대적으로 트럼프는 뭐냐면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세를 장벽을 치겠다라고 그렇죠.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끌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양쪽 모두 다 양쪽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그쵸, 문제로. 그쵸. 아. 왜 그러냐면 자국 산업을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금도 줘야 되는 거고 또 외국산 제품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중국산 제품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방점을 둬서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물론 시행규칙 자체들은 어느 정도 재무부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폐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시행규칙, 조금, 예, 시행규칙 자체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갖다가 바꾸는 중에는 지금까지 이제 IRA법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시행규칙을 이리 바꿀까 저리 바꿀까 하는 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특히 이제 그 지금 그 친환경 쪽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죠. 네. 그거는 명확하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IRA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건 뭐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의 유력한 분석가들도 그런 네, 그쵸. 의견을 내고 외신들이 있는 많이 겁니다. 나오더라고요. 외신들이 네.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IRA법의 어떤 폐지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과연 있냐 하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사실 네네. IRA법 자체가 사실은 친환경 정책의 모든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아. 이 보조금이라는 거는 한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2032년 정도까지는 그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의미거든요. 놓으라는 그 거죠.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라는 거고 뭐 언제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리 뭐 미국 기축통화국이라 해도 그거는 사실 누구도 장담 그렇죠. 못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조금 정책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끊길 정책이라는 것 갖다가 명확한 거고요. 이거의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IRA가 있는 한은 어쨌든 지금 기존에 거기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생산시설을 갖다가 유지하는 기업들, 완공하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네. 혜택이 되는 건 틀림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이제 오히려 방점을 둬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IRA든 이거는 수단인 것이고 뭐 트럼프 후보나 지금 바이든 정부나 해리스 후보나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또 그러면서 미국 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목표 자체는 같으니까 거기에서 방법론의 차이가 조금 생길 뿐이지 이 IRA를 아예 폐지해버리거나 시스템 제도적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선거 전까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뒤로 쭉 봤을 때는 또 트럼프가 또 급변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 또 갑작스럽게 또 입장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빅테크들 요즘 한참 트럼프가 빅테크 때리다가 요즘에는 빅테크 CEO들이랑 잘 지내는 거 보면 또 트럼프가 어떻게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RA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걱정 조금 덜고 다음 주 대선 결과 살펴보고 또 더 한번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이렇다 할 만한 힘은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대형주가 그래도 중소형주와 비교를 해보면 선방, 중소형주의 약세는 지속됩니다. 오늘 시장을 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광유정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네. 좀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뭐 실망감 속에 일제히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좀 잡아주고 있고,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의 경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어제 4% 이상 하락하다가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버텨주는 거는 표현을 네. 버텨줘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컨콜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실제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덜 빠졌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라는 것은 삼성전자를 아무래도 경쟁자 사이잖아요. 두 기업 모두 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 오히려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증시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디램 관련해서 업황이 좋을 때는 같이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HBM 관련해서는 확실히 좀 두 기업이 엇갈리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 증시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 같고요. 다만 어제 전일 컨퍼런스 콜의 영향 때문인지 오늘 또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단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세가 일부 나와주는 모습이 전거래일부터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에서 많게는 한 4% 정도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상위주 중에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 삼천당제약과 반도체 장비주인 HPSP 정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엇갈리는 움직임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이 좀 나타나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마이너스 1%대 정도 약세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개별주 장세가 좀 또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들도 같이 함께 보면요. 상한가 간 종목들도 사실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승 종목단에서 봤을 때도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고비 쪽 관련 이슈가 엮이면서 지금 등락률이 22%대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다른 또 미고비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개별적인 이슈단에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화장품 쪽에서는 오늘 이제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화장품 수출액이 늘면서 수출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장 초반 이후에는 바로 또 주가가 윗꼬리를 달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런 대규모 쇼핑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화장품 섹터 쪽으로도 순환매가 붙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사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제 주도주가 지금 또렷하지 못하고 또 테마단으로 지금 가는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는 잘 보이지 못했었거든요. 전형적인 좀 금요일 장세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이 미증시 영향을 좀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나갈 때, 미국 증시가 잘 나갈 때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도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아침부터 우리 국내 증시가 비실비실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국내 증시만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미 대선이 일단은 끝나면 일단 1차적인 불확실성은 좀 거칠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래도 지금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 장세까지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 나가시면서 일단은 미 대선 이후에 좀 더 또렷해지는 증시의 방향성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들 궁금해하신 대선이나 또 국채금리 상승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손이 안 가는 거죠. 거래 대금은 자꾸 축소되고 뭐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주 후반에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은 이번 주를 쫙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 전망, 그 전략까지 좀 말씀드리는데 엔터주는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그렇고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로제 네. 아파트 이야기인데 여기는 좀 식지 않아는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차트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주가 흐름을 좀 같이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지금 YG 플러스가 변동성이 지금 좀 꽤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YG 플러스가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일단 로제가 그룹으로서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솔로 활동에 있어서는 더 블랙 레이블과 지금 전속 계약을 체결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블랙 레이블의 유통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곳이 YG 플러스이기 때문에 YG 플러스가 어떻게 보면 음반 이제 유통사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최근에 들어서 강하게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래일 전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음봉으로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고 네. 지금 추가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장세에서는 또다시 단기 움직임이 좀 잡혀나가려는 움직임도 보여요. 근데 또 그도 그럴 게 지금 계속해서 이 로제 아파트 음악 자체가 글로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지금 떠올릴 정도로 계속해서 오히려 입소문, 바이럴까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주가가 지금 쉽사리 밀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에 수급 자체가 강하게 붙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단발적인 이슈와 모멘텀에 지금 좀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서 관련 움직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흐름이 꺾이진 않았지만 단기 이제 급등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종목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로제가 보그라는 그 글로벌 잡지사 유튜브 통해서 예. 소맥을 많은 그런 이제 영상을 또 찍었었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또 K푸드가 열풍이었잖아요. 이 K푸드 또 내에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또 K주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주류 관련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흐름을 같이 보면은 어떨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하이트 진로를 좀 주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소주 브랜드 차미스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한 진로라는 또 브랜드로도 같이 이제 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로제의 동영상 속에서 노출이 됐었던 소주가 바로 이 차미슬 오리지널 그 레드 뚜껑이라고 표현하는 그 빨간 뚜껑 소주를 영상을 이제 노출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PPL이 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반사익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하에 화이트 진로가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다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만 K푸드 열풍 때문에 기존에는 소주 판매고가 일본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일본에서 판매했었던 양만큼 지금 많이 수출 그 동향 자체가 올라와주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일 소주를 선호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이제 소맥 영상 열풍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플레인 소주에 대한 그런 관심도까지도 같이 함께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화이트 진로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공장도 계속 증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진로의 그 해외 그 수출 모멘텀까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단기 급등락이 좀 심한 YG 플러스와 같은 그런 테마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진로의 지금 주가 움직임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참 대단한 게 이제 어떤 섹터에도 K를 당당하게 붙이잖아요. 근데 하이트 진로 그룹에서 또 K 뷰티 사업에 나선다. 뭐 계열사 서영
ENT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룹을 이제 확장시키는 포트를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딱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투자자들은 개별 이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 이제 집착을 보이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집착은 항상 리스크가 네.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내내 경영권 분쟁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걸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보니까 한미사이언스가 2거래 연속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특히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급락세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들이 한바탕 강세 움직임으로 올라갔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유증 소식까지 들리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반면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사이언스가 주가가 상단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서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봐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떨어지는 이유는 이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전거래일에 한미그룹 쪽에서 소액 주주들과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임시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소액 주주들이 지금 이제 어느 편에 섰냐? 지금 바로 한미 약품 쪽, 그러니까 모녀 측에 쓰게 되면서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형제 측이거든요. 이 형제 측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가가 지금 대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사실 한미그룹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상속세 해결에 대한 키를 결국에는 그 소액 주주들 중에서 또 대표격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도 한미그룹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 상속세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해줄 만한 키맨이다라는 것을 소액 주주도 전거래일 그런 이제 소액 주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한미 약품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오늘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경영권 분쟁이 사실 쉽게 끝나는 이벤트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사실 다음 달 또 임시 주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여기서 다시금 주가가 추가적인 동력을 받으려면 형제 측에서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주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되돌림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 소액 주주들의 선택은 한미약품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올해 계속 신고가 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버행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상속세 해결이 가장 먼저라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미약품 주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만 해도 형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로 지금 돌아가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한미사이언스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 뭐 단기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부 비중이라도 좀 축소하면서 추가 추이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티웨이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내년 정기 주주총회 쪽에서 이 경영권 관련해서 대명 선호 시즌에 그런 이제 의견이 조금 더 확고화될 가능성이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적인 여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더 티웨이 항공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라도 이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티웨이 항공 쪽으로 좀 그 흐름을 옮겨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3월이었습니다. 이때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형제 측과 그리고 신동국 회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영권을 장악했는데 이후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져서 현재 소액 주주 연대가 마음을 돌렸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3월까지 이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주주총회에서 논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입니다. 지금 트럼프, 해리스 후보자가 아주 치열하게 지금 병론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후보자가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찾기에 분주한 네.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뭐 조금 더 가봐야 다음 주 월요일까지겠지만 단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을 끝내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저는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엄청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어차피 결과가 나올 텐데 보통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은 바로 직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면은 이 관련 종목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관련 종목, 드론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드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리슈어링, 거기서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까지 수남매가 한번 쫙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진 건설 로봇 잠깐 주가 움직임 보면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급등세가 한 번 더 이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전진 건설 로봇을 이런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관련주, 리쇼어링 관련주로 이데일리 TV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도 도와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를 하셨다면 또 좋은 수익까지 거둘 수 있을 만한 구간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다시피 지금 상장 당시에 캔들 머리 구간대, 그러니까 매물대 구간까지 좀 올라왔다가 주가 이제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진건설 로봇을 지금 매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만한 테마는 없을까요? 하신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쪽에서 부시면 한쪽에선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SY와 같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은 당분간은 그 테마 움직임이 대선 이후에도 움직임이 계속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전진 건설 로봇처럼 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SY 스틸텍의 모회사가 SY고요. SY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업무 협약들도 맺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 중에서 아직 좀 덜 올라가는 종목 한다면 SY 쪽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대선 관련주였고, 자 그렇다면 이제 공약주는 네. 뭐라고 보시나요? 공약주는 일단 어제 오늘 장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저는 쪽이죠? 네네네 예. 테크윙 가지고 왔고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멘텀이 지금 현재 HBM이 또 시장에서 화두잖아요. HBM 2단계 웨이퍼 테스트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4분기 내에 납품을 이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 미뤄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런 본격적인 신제품, 이런 신제품이라고 표현해도 되죠, 장비니까. 그런 이제 장비가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다가 현재 지금 주가도 다시금 반등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테크윙은 간헐적으로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주가가 보시다시피 추세를 계속 들어 올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39,000원 구간대 잡아가시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49,000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크윙은 10월 중순 이후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좀 받쳐주네요. 네, 테크윙 공략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곽유정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이번 주 증시, 다음 주 전략까지 꾸며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뭐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 미국의 대선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여러 기업들 실적 발표 다음 주에도 정신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찾아오는 금요일인데요. 주말에 조금 쉬면서 저희가 리프레시하고 다음 주 투자를 준비해 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축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경북 김천시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천, 경북 김천시입니다. 김밥 천국 아니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재밌는 축제가 벌어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자, 김밥 천국이 아니고 김천입니다. 경북 김천시. 약간 좋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합니다. 김천시 약간 우프다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는데요. 자, 김천시가 어쨌든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MZ세대들에게 해봤답니다.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MZ세대들이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김천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밥 천국 아닌가요? 라고 답을 제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김천시에서 그렇게 된 거 기왕 이런 이미지인데 그러면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을 했고 김천시가 그래도 나름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짠 것 같아요. 김천시가 분식 클러스터를 완성하자. 왜냐하면 근처에 대구에서는 떡볶이 축제가 늘 열리고 있고 구미에서는 라면 축제가 늘 열렸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 라면, 김밥을 합쳐서 이 경북 지역을 뭔가 분식 클러스터로 축제장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에도 이렇게 김천시 김밥 천국 아님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이렇게 김밥 축제를 기획하고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이렇게 김밥 천국, 김밥 축제가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우와,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열린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천의 인구가 13만 명 정도래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김천에 찾은 관광객이 10만 명이 넘었답니다. 무려 거의 인구와 비슷한 숫자가 김천을 찾았다는 건데 김천시에서는 이번 축제가 어쨌든 1회 처음이고 약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축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작게 편성해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1억 원 정도밖에 편성을 안 했고 한 2만 명 정도만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만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김밥도 부족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사람들이 김밥 축제에 갔는데 김밥을 못 먹고 다른 걸 먹고 왔다. 이런 불만 어린 그런 SNS들이 막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과연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축제일까요? 자, 그래도 나름 이 김천시에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 마스코트, 꼬다리라는 김밥 이 끝에 부분을 우리가 꼬다리라고 하잖아요. 꼬다리라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이게 너무 귀엽다. 이거 보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리고 요 보시죠. 이 뻥튀기를 김밥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런 친환경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번에 532 김밥이라고 해서 축제에서 1등한 이 김밥이 이제 곧 있으면 CU에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11월에 출시가 돼서 저희가 직접 먹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축제가 너무 소규모로 진행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축제를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김밥이 요즘에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외국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국제 축제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김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MZ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SNS에서 지금 밈이 돌고 있답니다. 양주시에서는 양주 축제하는 거 어떠냐? 구미시에서는 젤리 축제하는 거 어떠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 축제가 일반적으로 투입한 예산의 경제적 효과가 한 20배 정도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내수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지역 축제로라도 내수를 한번 부양시켜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김밥 축제 못 가보셨다 하시는 분들 여의도에 가면요. 전남 김밥 축제가 열린답니다. 전남의 식재료로 만든 김밥을 드셔보실 수 있고요. 그쪽 김천 지역 계신 분들은 그 옆에 구미에서 라면 축제도 이번 주말에 열린답니다. 구미에 농심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튀겨낸 면으로 라면 축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나들이나 한번 리프레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르막길에서 시동이 꺼진 답답함을 느끼시더라도 실적과 수급, 기본에 충실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켓나우 1부, 2부로 오늘 오전장 정리해드렸는데요. 오후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